문제풀이 강의 제2강이 되겠습니다. 이 강은 교재 페이지 16쪽 제일 위에 3번 적용 대상 행위입니다. 건축법상 적용 대상 행위는 여러 가지도 있지만 일단 중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건축, 그 다음에 대수선, 그 다음에 용도 변경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축,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수선, 세 번째 용도 변경. 다 중요합니다. 특별히 건축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건축 개념은 시험지 제일 많이 나왔고, 대선도 그 두 번째 순서로 나왔고, 용도 변경도 충분히 나왔고요. 다만 용도 변경은 중개사는 되게 많이 나옵니다. 중개사에서는 자주 나오고, 우리도 나오긴 나옵니다. 용도 변경. 자, 이런데 일단은 알 건 뭐냐면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건축 개념 속에는 대선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건축은 건축, 대선은 대선, 용도 변경, 따로따로 노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삼국지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 하듯이 따로따로 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선을 얘기할 때는 따로 대선 그래야 됩니다. 건축에 묻어가는 거 아닙니다. 건축, 대선 따로따로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건축은 무엇들이 있는데 모두 5가지가 있게 됩니다. 보니까 뭐부터 시작합니까? 신축, 그 다음에 중축, 개축, 재축, 이전. 시험제 기본 이론으로서 아주 잘 나옵니다. 시험제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시험제. 기본 점수 줄 때 꼭 나옵니다. 이런 것 들으면 40점을 넘기가 어렵게 되겠죠? 먼저 신축입니다. 신축은 빈 땅에 나대에다가 건물 짓는 겁니다. 부속 건물을 지어도 신축이고 주된 건물을 지어도 신축입니다. 빈 땅인데 창고를 지어도 신축이고 진짜 건물 지어도 신축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신축이다. 여기 이미 부속 건물은 있었어요. 즉 창고는 이미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진짜 건물을 짓는 거예요. 진짜 주된 건물을 지을 때 요거는 뭐다? 신축이다. 화장실이 먼저 지어놨어요. 그 다음에 진짜 건물을 지었어요. 신축입니다. 화장실만 지었다. 신축이다. 진짜 건물 지었다. 신축입니다. 화장실이 있는 상태에서 진짜 주건물을 지으면 신축입니다. 근데 중축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미 주된 건물이 있었습니다. 본관 건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차고를 옆에다 새로 부속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부속 건물. 요건 중축입니다. 여기 부속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주된 건물을 지으면 신축이지만은 주된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부속 건물을 지으면 중축입니다.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중개사 시험 같은데 이렇게 나왔어요. 농가주택이 100제곱짜리 있는데 옆에다가 농가 창고를 지었다. 그럼 뭐가 될까요? 중축이 되겠죠. 중축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중축에 또 하나 얘기가 뭐가 있냐면은 A동이 있었습니다. 같은 대지 안에. 근데 B동을 새로 지었어요. 이것도 중축입니다. 같은 대지 안에 한 동 더 지어도 역시 중축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중축은 뭐냐?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중축입니다.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중축이 되겠습니다. 여기 중축이죠. 올려서 짓기도 하고 옆으로 짜고 나서 짓기도 하고 이거 중축입니다. 그런데 중개사 시험에 나오기를 이것도 중축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몇 층짜리 건물입니까? 여기 3층짜리 건물입니다. 근데 건축주가 여기에 졸지구 하나 더 막아버렸어요. 졸지에 몇 층으로 변했습니까? 4층으로 변했죠? 이렇게 4층으로. 이것도 중축입니다. 즉, 층수가 3층에서 4층 늘어났죠? 바닥 면적 늘어났죠? 바닥 면적 늘어나면 뭐가 늘어납니까? 연면적 늘어났죠? 연면적 늘어나면 뭐가 늘어납니까? 용적률 늘어났죠? 중축으로 봅니다. 이어서 개축과 재축. 개축과 재축의 공통점은 뭐냐? 다시 축조하는 겁니다. 다시 축조한다. 영어로 말하면 리빌드 하는 거죠. 다시 짓는 거죠. 다시 축조하는 게 개축, 재축입니다. 근데 과정이 다릅니다. 개축과 재축은 과정이 다르다. 개축은 인간의 의지에서 철거하고 짓는 겁니다. 인간에 의해서 철거하고 짓는 것이고,
재축은 자연재해에 의해서 멸실되었을 때 짓는 거, 다시 짓는 걸 재축이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와서 펜션이 떠내려갔다. 그러면 개축일까요? 재축일까요? 재축이다. 그런데 비가 주룩주룩 샜는데 2층짜리였는데 서울에 있는 아들이 아버님 집 새로 주시라고 돈을 보내서 스스로 철거하고 줬다. 그건 뭘까요? 개축입니다. 개축. 근데 가장 큰 원칙이 있습니다. 뭐냐? 지을 때 옛날 범위에서 안에서 짓는 게 원칙입니다. 옛날 범위 안에서 짓는 게 원칙이다. 만약에 2층짜리 집을 헐고 아들이 돈을 많이 줬다고 해서 3층을 지어버렸다. 그럼 개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로 가느냐? 그거는 신축을 합니다. 범위가 오버되면 뭐로 간다고요? 신축된다. 이게 시험지 많이 나왔어요. 범위가 오버되면 신축이다. 만약에 2층짜리 펜션이 있었는데 눈사태 나서 무너져 버렸다. 안 되겠다. 3층을 지었다. 그것도 뭐라고요? 재축이 아니라 신축이라는 뜻입니다. 신축입니다. 종전 범위 내할 때 개축, 재축인데, 근데 개축은 종전 범위라고 딱 돼 있어요. 쉬워요. 근데 재축은 약간의 예외가 있습니다. 그게 조금 다른데 개축부터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개축. 세 번째, 동그라미 선번. 개축이란 기존 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철거하고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 안에서 짓는 것이란 말이죠. 종전 범위 안에서. 만약에 오버되면 뭐가 된다고요? 신축이 되는 거예요. 신축이 되는 거예요. 신축이다. 오버되면. 근데 일부란 뭐냐? 내력벽, 기둥, 보, 지붕돌 셋 이상을 갖다가 철거하고 새로 이게 교체하는 겁니다. 이거 세 가지. 내력벽, 기둥, 보, 지붕돌 중 셋 이상이 포함돼 가지고 고칠 때 이게 일부입니다. 석가래는 빠집니다. 한옥의 석가래는 빠지고. 어쨌든 개축은 종전 범위 내에서 할 때는 개축이고 오버되면 뭐라고요? 중축이 아니라 신축이라는 것이 많이 나왔어요. 신축이다. 다음 재축. 재축 천재지변이죠. 아까 얘기했죠. 홍수 같은 거 지진 났을 때 새로 지는 건데 일단은 요건이 뭐냐? 기본적으로는 종전 범위가 돼야 돼요. 그래서 기억해 보니까 연면적 합계가 종전 규모 이하일 것. 덩치가 커지면 안 된단 말이죠. 덩치가 옛날보다 연면적 합계가 커지면 안 됩니다. 이건 대원칙이에요. 그런데 좀 유두리가 있어요. 바로 밑에. 연면적은 절대 넘어가 안 됩니다. 만약에 넘어가면 뭐가 된다고요? 신축이 되는 거예요. 신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밑에 조금 융통성이 있다. 뭐가? 동수, 충수 높이가 융통성이 있다. 즉, 동수, 충수 높이. A. 동수, 충수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거. 여기까지 이해가죠? 근데 밑에 B번이 융통성이 있어요. 동수, 충수 높이가 종전 규모를 초과할 때, 셋 중에 하나가 초과할 수도 있어요. 동수, 충수 높이가 셋 중에 하나 초과할 때 그 초과되는 것이 이법, 건축법, 시행령 같은 거, 건축 조례 여기에 적합하면 한마디로 법 규정에 접하면 괜찮다는 뜻입니다. 재축할 때 원래 동수, 충수 높이도 오버되면 안 되는데 혹시 그 중에 하나가 오버된다 하더라도 법 규정으로 볼 때는 큰 하자가 없어. 그때는 괜찮다. 그때는 재축으로 보고 나머지 오버는 뭐로 봐야 될까요? 신축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신축 잘 나옵니다. 중축이 아닙니다. 다음 이전. 이전은 주의하셔야 되죠. 이전 나오면 말장난문제. 첫째, 우리가 가보니까 세탁소 이전, 딴 데 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 이전은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뭐냐? 같은 대지입니다. 대지는 같아요. 그냥 그 자리예요. 그 자리예요. 그 자리인데 뭐만 해체하면은 주요 구조부는 해체하지 않습니다. 같은 대지인데 큰 골격은 해체하지 아니하고 그건 뭐야? 위치만 옮기는 겁니다. 위치만 옮겨요. 그래서 골격, 나머지 뭐 자질구레한 건 철거했다 하더라도 골격은 그대로 있습니다. 있고 같은 대지 안에서 위치만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게 바로 뭐다? 이전이다. 그래서 이런 콘크리트 건물은 이전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주로 어떤 경우가 이전하냐면 목조 건물 같은 거,
목적을 밀어가지고 있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목적 의무 같은 거. 있습니다. 그런 건 이전이 가능하겠죠. 이 5가지가 뭐라고요? 건축이다.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온다. 기본 점수 따기 딱 좋다. 이어서 대선. 대선도 많이 나오는 편이죠. 일단은 고치긴 고치는데 수소이나 변경하거나 이렇게 또 증설하거나 여러 가지 하는데 다만 이거는 어디에는 못 미친다? 건축에는 못 미친다. 즉 중축, 개축, 재축에 이를 정도는 안 되더라도 많이 고치는 거예요. 만약에 중축, 개축, 재축에 이를 거기에 도달할 정도로 많이 고치면 중축, 개축, 재축이 되는 것이고 그거보다는 약해요. 그거보다는 약한데 일반적인 수선 변경보다는 센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다? 대선이다. 그것이 몇 가지 경우이냐? 모두 8가지가 있는데 시험지에 제일 많이 나온 것이 1번. 파란 글씨, 동그라미 1번.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근데 중개사에서 요거 함정 문제를 냈어요.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 틀렸다 그랬어요. 왜 틀렸다 그랬을까요? 그 앞에 그자가 있어요. 그 벽면적이에요. 그건 뭔데? 내력벽. 즉 그냥 벽면적 그러면 틀린 걸로 냈습니다. 어떤 벽면적? 내력벽 벽면적. 내력벽 벽면적을 갖다가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할 때 대선이다.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냐면은 8번. 동그라미 8번. 17쪽 위에 동그라미 8번입니다.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 자료를 증설해체하고 끝에 가가지고 여긴 그냥 벽면적. 그냥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인데 시험지 뭐 나왔냐? 거기 외벽. 외벽을 갖다가 살짝 내부라고 했죠. 내부. 내부가 아니죠. 말장난. 건축물의 외벽에 근데 건축물의 내부에 이렇게 냈어요. 그렇게 말장난 틀렸죠. 그렇게 낸 적이 있는데 근데 좀 더 어렵게 나오면 이걸 알아야 된다. 대선. 조금 더 어렵게 나오려면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설명 들어갑니다. 대선. 대수선은 그 문장 구조를 볼 때 이걸 알고 있는 게 좋아요. 문장 구조 볼 때 앞에는 증설 해체, 뒤에는 수선 변경이 들어있어요. 수선 변경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놓고 뭐를 얘기하고 싶으냐? 증설 해체 쪽에는 이쪽 앞에는 숫자가 안 나와요. 숫자가 없습니다. 근데 수선 변경은 말이죠. 거기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4번 하고 그 다음에 밑에 8번에 숫자가 들어있어요. 수선 변경 숫자 들어갑니다. 요거 이쪽에 여기 들어갑니다. 수선 변경 숫자 들어갑니다. 자, 그래놓고 이제 설명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온 적 있어요. 자, 일단은 1번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으로. 내력벽 벽면적을 20제곱미터를 갖다가 수선했어요. 내력벽 벽면적을 20제곱미터 수선했습니다. 대선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다. 왜? 이상이 아니니까, 그죠? 30 이상이 아니니까. 그건 쉬워요. 그런데 내력벽을 갖다가 20제곱미터 증설했어요. 내력벽을 20제곱미터 증설했습니다. 대선일까요? 아닐까요? 대선이다. 면적이 상관없어요. 면적 조건이 없어요. 다시 말할까요? 내력벽을 20제곱미터 해체했어요. 내력벽을 20제곱미터 해체했다. 대선이다 아니다? 대선이다. 면적이 상관없이 무조건 대선이다. 그 뜻입니다. 다시 우리가 기둥으로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기둥을 4개 변경했어요. 기둥을 4개 변경했습니다. 대선일까요? 아닐까요? 대선이다. 3개 이상이니까. 기둥을 2개 늘렸어요. 기둥을 2개 늘렸어요. 대선일까요? 아닐까요? 대선이다. 이해하셨습니까? 한번 올라가서 더 보호로 합시다. 보호.
볼을 하나 철거했어요. 볼을 하나 해체했어요. 볼을 하나 해체했습니다. 대손일까요? 아닐까요? 대손이다. 볼을 2개 수선했어요. 대손이다 아니다? 대손 아니다. 오케이. 이제 다 이해하셨죠? 그걸 알고 있어야지 문제 어렵게 나오면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문제 나오면 이게 뭔 소리인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 얘기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용도 변경. 일단 용도 변경할 때는 누구한테 가야 되느냐. 그 행정기관이 나오죠. 누구냐니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갑니다. 앞으로 이걸 공부할 때 뭐라고 그랬죠? 이분들을 갖다가 그분들 그런다고 그랬죠? 그분들. 그래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시장, 군수청장을 줄여서 강의할 때만 그분들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그분들. 높아심에서 얘기하지만 주관식 나오는데 그분들 쓰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 다 써야 되겠죠. 왜냐? 건축법에서 이 그분들이 거의 90% 차지해요. 건축법에서 행정기관장이 나온다. 거의 그분들이에요. 어쨌든 용도 변경하려면 누구한테 간다고요? 그분들한테 간다. 어떤 건물을 용도 변경할 때, 제일 앞에 어떤 건물을 용도 변경할 때 사용승인 받는 거. 사용승인이 뭔데? 우리가 건축법상 건물을 다지면 뭐 받게 된다? 사용승인을 받아요. 준공검사나 준공인가받는다 그러면 안 씁니다. 사용승인을 받는다고 써요. 그래서 일반 건축물 지었다. 사용승인 받아야 건물 쓰는 거예요. 주택법상은 뭘 받는다고 보통 얘기하죠? 주택법상은 사용검사를 받는다고 하죠. 사용검사 받는다고 얘기하죠. 주택법상은 사용검사를 받는다고 얘기하죠. 여기는 사용승인입니다. 공사 끝낸 거예요. 근데 용도를 변경하는 거예요. 끝내놓고. 근데 가가지고 그분들한테 가서 2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는 허가받거나 신고한다. 하나는 허가받거나 하나는 신고한다. 허가받을 때도 있고 신고할 때도 있다. 그러면 어떤 때 허가받고 어떤 때 신고하냐. 이게 잘 나와요. 밑에 표를 보니까 시설군, 세부, 용도라고 되어 있어요. 시설군이 모두 9개입니다. 앞글자 따서 이 표를 외우는 게 좋아요. 이 표를 외우시는 게 좋다. 이 표를. 그것도 순서대로 아는 게 좋습니다. 자, 산, 전, 문, 영, 교, 근, 주, 그 다음에 그 밖에는 기타, 기로 하겠습니다. 기타, 그 밖에는 기타, 기 이렇게 반드시 순서대로 외워야 됩니다. 두 번째, 각 군에 있는 새끼들, 세부용도, 즉 만약에 전기통신시설군이다 그럼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이 들어있죠? 다 외우면 좋겠어요. 그러나 못 외운다 하더라도 이렇게는 아셔야 돼요. 만약에 운수시설이다 그러면 어느 군이지? 보니까 산업동시설군.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달달달 외우지 못해도 어느 군에 속하는지는 아셔야 돼요. 우리 동네에서 어떤 애기를 만났다. 제가 네 집 자식이구나. 그 정도 아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풀 수 있어요. 특별히 이상한 거 보면 문화집회시설군 봅시다. 까만 것이. 문화집회시설군 옆에 보니까 새끼는 문화 및 집회시설이에요. 누가 애미고 누가 새끼입니까? 애미는 문화집회시설군이고 새끼가 문화 및 집회시설입니다. 그거 다릅니다. 그거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 총 몇 개 세부 용도로 되느냐? 원래 용도는 건축법상 시행령 보면 29개예요. 용도가 몇 개로 되어 있다? 29개로 되어 있다. 원래 단독택, 공동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 해가지고 맨 끝에 야영장시설까지 해서 29개 용도로 되어 있는데 여기 세부 용도는 30개예요. 30개예요. 그 방마다 다 하셔보니까 30개가 들어있어요. 아니 왜 그럴까?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쪼개졌어요. 제2종 근린생활에 누가 있었냐면 다중생활시설이 있었어요. 다중생활시설. 그 다중생활시설이 옛날에는 고시원이었어요. 이놈이 저는 용도할 때는 미안하지만 제2종 근린생활시설 군이지만 따로 나갈게요 하고 나가버렸어요. 즉 밑에 근린생활시설군
근린생활시설군 옆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다중생활시설을 제한다. 이거 어디로 도망갔느냐? 위에 영업시설군. 영업시설군 옆에 보니까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옆에 제2종 근린생활에서 뛰쳐나온 다중생활시설 여기 들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총 몇 가지로 되어 있다? 30개가 들어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험지에 뭐가 잘 나오느냐? 허가받느냐, 신고하느냐가 잘 나오는데 누구한테? 그분들한테. 간단해요. 원리는 이거예요. 올라갈 때는 뭐 한다? 거꾸로 올라갈 때는 허가받고 내려올 때는 신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썰매 탈 때 들고서 올라가죠. 이거 하나 들고 올라가는 거 이게 허가예요. 타고 쭉 내려오는 게 신고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예를 표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원래 여러분들 표를 대강 알고 있어야 돼요. 시험지 나올 때는 이 표를 안 줘요. 자,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가장 단순하게 물어봅시다. 문화 및 집회설군에 속한 것, 문화 및 집회설군에 속한 놈을 교육 및 복지설군으로 용도변경한다.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내려갔죠? 그럼 뭐 한다? 신고한다. 이렇게 나온다는 말이죠. 신고합니다. 이제 보통 나오는 거 옆에 세부형대로 물어봅니다. 의료시설을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한다. 의료시설을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한다. 어느 집 자신인지 알아야죠. 자, 의료시설은 어디서 갑니까? 교육 및 복지설군. 종교시설은 문화 집회시설군. 올라갔죠? 뭐 받는다? 허가 받는다. 그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안 나왔지만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어떻게 했냐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갑니다. 한번 보죠. 자, 아직 넘어가지 마세요. 17쪽입니다. 17쪽. 넘어가라 할 때 넘어가세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갑니다. 그럼 뭐라고요? 허가받고 내려갑니다 하면 신고하면 되겠죠. 우리 옛날에는 말이죠. 엘리베이터 처음 나올 때는 엘리베이터 거리 있었어요. 직장에서 보니까 그 엘리베이터 그걸 눌러주는 그 여자분들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기억날지 모르겠네. 나이가 어려서 잘 모르죠.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옛날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올라갑니다 하고 눌러주고 몇 층 가세요? 다 눌러줬어요. 옛날에요. 지금은 알아서 하지만 올라가면 허가받고 내려가면 못한다고요? 신고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봅시다. 거기 영업시설군에서 판매시설에서 운동시설로 그냥 옆으로 갔단 말이에요. 같은 층이란 말이죠. 이때는 뭐 하느냐? 이때는 대장 변경 신청합니다. 이때는 대장 변경 신청한다. 누구한테? 그분들한테. 옆으로 갈 때. 같은 층에서 왔다 갔다 할 때는 대장 변경 신청합니다. 누구한테? 그분들에게. 그러겠네. 근데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옆으로 가도 안 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 안 하느냐? 거기 근린생활시설 밑에 근린생활시설군 1종 근린생활에서 2종 근린생활 옆에 같은 층이죠? 이건 대장변경 신청도 안 해요. 이거는 시시해서 근린생활시설군에서 1종에서 2종으로 가는 거 있잖아요. 같은 층이죠. 원래는 같은 층이니까 대장변경 해야 됐죠. 이건 안 해도 괜찮아요. 또 안 해도 괜찮은 거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단독택 있죠? 밑에 단독택 있죠? 단독택에서 단독택으로 갈 때. 그러니까 단독택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다가구도 있고 다중생활도 있잖아요. 다가구에서 다중주택 있잖아요. 다가구에서 다중주택으로 간다. 같은 단독택이죠? 대장변경 신청 안 해도 괜찮아요. 또 예를 들어서 같은 공동택 다세대를 연립으로 한다. 연립을 다세대로 한다. 같은 공동택이죠? 이때도 같은 그 용도, 세부 용도이기 때문에 대장변경 신청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단독택에서 공동택 할 때는 해야 되겠죠. 그런 뜻입니다. 약간 헷갈리는가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의료시설에서 교육용시설 갈 때는 대장변경 신청 해야 되겠죠. 근데 같은 의료시설끼리 왔다 갔다 할 때 종합병원에서 뭐 일반 병원으로 간다. 그때는 대장변경 신청도 안 한다는 뜻입니다. 그 뜻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영업시설군에서 숙박시설 봅시다.
숙박시설에서 운동시설 갈 때는 대장부 신청해야 되겠죠? 같은 층인데. 근데 같은 숙박시설, 호텔에서 여관, 여관에서 호텔, 같은 숙박시설이죠? 그럴 때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같은 그 세부 용도 내에서는 안 해도 괜찮다. 그 뜻입니다. 근데 근린생활길은 안 해도 괜찮습니다. 나머지는 보통 어떻게 한다고요? 같은 층은 대장병 신청하는 게 원칙인데, 물론 예의 있지만. 근데 시험지는 뭐가 잘 나온다? 이거보다 올라갔느냐 내려갔느냐 했죠? 이게 잘 나옵니다. 이거 잘 나옵니다. 다음 18쪽. 건축법률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주요 내용. 그래서 기본서 보면 이것이 이 용도가 29개 용도가 몇 페이지로 되어 있냐면은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정도까지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되게 많이 모여있네. 한 8페이지 정도까지 그 정도로 이게 용도가 쭉 돼 있어요. 기본서에. 그걸 어떻게 그걸 갖다가 다 외우겠습니까? 너무 많은 거를. 그래서 시험에서 잘 나오는 거를 갖다가 모아놓은 겁니다. 거기 18쪽에다가 8페이지 되는 그 기본서에 있는 그 용도 표를 갖다 다 외울 수는 없는 것이니까 주로 잘 나오는 걸 갖다가 모아놨어요. 효과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그래서 18쪽 보니까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다중주택과 다가주택은 단독택이다. 다중주택과 다가주택은 단독택입니다. 다중주택은 뭔데? 학생, 직장인이 사용하죠. 학생, 직장인이 사용하는 것이고, 요거는 호실마다 싱크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취사시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 취사하는 거예요. 다중주택은. 다가구는 단독적으로 다 취사 다 하죠. 그거 다. 근데 둘 다 단독택인데, 특별히 기본서 제가 보충 자료, 개정표 올려드렸지만은 기본서 개정표 2021년 4월 5일자로 올려드렸는데 거기 보면 알겠지만 다중주택이 개정됐어요. 전에는 다중주택이 다듬면적 키가 330제곱미터 이하였습니다. 근데 개정되기를 이제는 660제곱미터 이하다. 요거 알아놓으세요. 물론 기본서 개정표에다 올려드렸어요. 다중주택이. 근데 주의할 것은 다중주택하고 다중생활시설은 달라요. 다중주택은 단독택이고 다중생활시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었죠. 또는 숙박시설입니다. 이따 보면 알겠지만. 어쨌든 다중주택과 다가주택은 단독택이다. 그러면 다중주택은 호실마다 취사 싱크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다가구는 당연히 살림할 수 있죠. 다가구는 들어가서 사니까. 그래서 이 다중주택 갖다가 보통 이걸 갖다가 중개업자나 내놓을 때 다중주택 그렇게 안 내놔요. 뭐라고 나냐면 원룸이라고 나요. 원룸. 근데 그건 오리지널 원룸이 아니에요. 원룸 이렇게 내놔요. 원래는 등기대 보면, 대장 보면 다중주택이에요. 그건 원래 그 싱크대가 들어가지 않아야 되죠? 취사시설 없어야 되죠? 근데 들어가면 원룸인데 취사시설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나중에 살짝 집어넣은 거예요. 그건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일반 그 거래할 때 원룸이라고 붙여놓은 거는 거의 다 다중주택이에요. 단독택이고요. 진짜 오리지널 원룸 뭘까요? 주택법에서 배우는 원명주택. 그건 공동택이에요. 그것이 진짜 원룸이고. 그거는 집집마다 따로따로 살림 다 하는 거죠. 이건 좀 달라요. 다음, 기숙사. 기숙사는 뭐 해석합니까? 공동택입니다. 건축법에서는. 근데 기숙사가 주택법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준주택. 주택법 가면 기숙사가 준주택으로 배고 준주택되고 여기는 공동택입니다. 건축법은. 다음 의원, 원자 들어가는 거. 침수론, 주산원, 원자 들어가는 건 대부분 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산후조리원, 1종 근린생활시설이죠. 마을회관, 특히 안마원. 안마원은 안마해주는 곳인데 1종 근린생활시설인데 내려가서 4번. 안마시술소. 안마시술소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시수소는 2종이고 안마원은 1종이에요. 그 다음에 중개사 사무소 30정부터 이상 500정 미만일 때가 제2종 근린생활입니다. 중개사 사무소는 30정부터 이상 500정 미만일 때가 제2종 근린생활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중생활시설, 아까 고시원이라고 했죠. 옛날 말로 500제곱미터 미만은 옛날 말로 고시원, 다중생활시설 500제곱미터 미만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데, 그렇다면 500제곱미터 이상은 뭘까? 500제곱미터 이상은 숙박시설이 됩니다. 500제곱미터 이상은 숙박시설이 됩니다. 다중생활시설이. 다음 운수시설, 여객자동차 터미널, 철도, 공항, 항만. 김포공항도 운수시설이에요. 김포공항도. 근데 여객자동차 터미널입니다. 화물자동차 터미널은 안 들어갑니다. 운수시설에 화물자동차 터미널은 안 들어가죠. 다음 경리병원,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장례시설 주의하세요. 장례시설은 별도 29개 독립용도예요. 장례시설 용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병원에 있는 장례식장 있죠? 그거는 여기 장례시설이 아닙니다. 그건 의료시설입니다. 병원에 장례식장이잖아요. 그거는 여기 장례시설이 아닙니다. 별도로 장례식장만 따로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장례시설입니다. 그거 주의하세요. 병원에 부수되는 건 제외한다. 그래서 장례시설은 묘지 관리시설도 의료시설도 아니고 독립한 29개 용도 중에 하나가 장례시설입니다.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이 장례시설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장례식장도 있고 동물 장례식장이 있어요. 동물 장례식장도 장례시설에 들어갑니다. 사람 장례식장도 장례시설이고, 동물 장례식장도 법적으로 장례시설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완견이나 반려견 있잖아요. 장례를 하는지 몰라도 고쫑 그래가지고 하는지 몰라도 하여튼 그래요. 그래. 다음 됐고, 운전학원 요거 잘 나옵니다. 운전학원하고 정비학원은 학원이 아니에요. 뭐냐? 자동차 관련설이고, 위락설은 무도학원이에요. 무도학원은 위락설이에요. 자, 다시 얘기합시다. 운전학원하고 정비학원은 자동차 관련설입니다. 여기 운전학원 있죠? 그럼 자동차 관련설인데, 정비학원도. 무도학원은 학원이 아니에요. 위락설이에요. 위락설. 여기 무도는 뭘까요? 태권도, 합기도, 콩호를 얘기할까요? 지루박, 일단 춤을 안 쳐봐가지고. 하여튼 간에 그런 걸까요? 댄스 하는 데입니다. 댄스 무도. 댄스 무도는 위락설입니다. 그거 주의하세요. 댄스 무도입니다. 그거 잘 나왔어요. 다음, 유스호텔. 유스호텔은 말이요, 마치 콘도처럼 생겼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숙박설이 아니에요. 수련시설이에요. 수련시설. 이 유스가 젊은이란 뜻이거든요. 젊은이들이 여행하면서 방방곡곡 다니면서 여행하면서 자기의 몸과 마음을 수련하기 때문에 콘도처럼 생겼지만 수련시설입니다. 숙박설이 아니에요. 근데 콘도는 또 숙박설이에요. 이따 보면 알겠지만 콘도는 숙박설입니다. 이따 보겠습니다. 저희 강원도에 하나 콘도 이런 건 다 숙박설입니다. 이따 보겠습니다. 내려갑시다. 10번. 오피스텔은 공동택이나 숙박설이 아니라 일반 업무시설이다. 건축법상 오피스텔은 일반 업무시설입니다. 반면에 주택법에서는 준주택입니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에서는 준주택 이렇게 부릅니다. 세차장, 잔사관리시설, 그 다음에 고물상, 자원순환관리시설, 그 다음에 주의하세요. 도축장, 도계장, 작물재배사, 즉 돼지 잡는 것, 소 잡는 것, 닭 잡는 것은 동물 관련시설이고, 작물재배사, 식물 기르는 것은 식물 관련시설입니다. 닭 잡는 것은 동물 관련시설입니다. 식물 기르는 것은 식물 관련시설입니다. 다음 14번 콘도. 콘도의 정식 명칭은 휴양 콘도미니엄입니다. 휴양 콘도미니엄. 요거는 숙박시설입니다. 관광 숙박시설입니다. 휴양 콘도미니엄은 관광 숙박시설이다. 요즘은 콘도미니엄이 아주 잘 돼 있죠. 잘 돼 있죠. 돈만 주면 아주 아침 식사도 그럴듯하게 나오고 잘 돼 있어요. 분위기 좋게. 다음 15번 비디오물 감상실.
우리가 소위 비디오방 그러죠? 비디오방은 법적으로는 비디오물 감상실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소, 소위 PC방, PC방 같은 거, 이런 거. 이런 것은 500조 임할 때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다음은 동물원, 식물원은, 이거 주의하세요. 동물원하고 식물원은 동물, 식물 관련시설이 아니에요. 동물 관련시설은 닭 잡는 것, 돼지 잡는 것 같은 걸 동물 관련시설이고, 그건 동물원, 식물원 관련시설이 아니고 뭐냐? 문화 및 집회시설이에요. 동물원, 식물원은 문화 및 집회시설이다. 즉 구경하는 데니까. 구경하는 데니까. 경마장도 말이죠. 크기가, 관련사 크기가 1,000제곱미터 이상이다. 문화 및 집회시설이에요. 경마장도. 경마장도. 그러니까 저 과천에 있는 경마장도 문화 및 집회시설이에요. 야외 극장, 야외 음악당은 관광시설이에요. 야외 극장, 야외 음악당. 옛날에는 많이 나왔어요. 야외 극장, 야외 음악당, 관광시설. 다음 18번. 2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거, 다중생활시설. 즉 500제곱미터 미만이 아닌 거. 즉 500제곱미터 이상은 다중생활시설이 뭐라고요? 숙박시설이에요. 숙박시설. 500제곱미터 이상 할 때 옛날 말로 고시원이 500제곱미터 미만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제곱미터 이상은 숙박시설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요번에 된 거 두 가지 추가합시다. 자, 여러분들에게 보충자료 봅시다. 인터넷 강의 들으신 분들은 2021년 7월 13일자 보충자료입니다. 페이지 18쪽 제일 아래에 다음과 같이 19번, 20번을 추가한다. 아주 유행하는 거죠. 전기장차 충전소. 전기장차 충전소 새로 들어갔습니다.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이다. 이거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에요. 자동차 충전소, 전기장차 충전소. 두 번째, 1,000제곱미터 이상이다. 요거는 자동차 관련시설이에요. 면적이. 그래서 전기 자동차 충전소 몇 단 안 됩니다. 받음잡기가 1,00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고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자동차 관련시설입니다. 요즘 전기자동차 많이 언급되고 있죠. 혹시 몰라서 시사성이 있어서 추가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8쪽 제일 밑에 그 여백에 다음 내용을 추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많은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18쪽 밑에다가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 보겠습니다. 이게 개정됐거든요. 중요한 개정됐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집어넣었어요.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자, 보충자료 보겠습니다. 첫째, 어디다 두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둡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축위원회에다가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둔다.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 이게 뭘까요? 중앙건축위원회. 중앙건축위원회에다가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두는데 2번, 조정 및 제정 대상. 이거 시험제 많이 나왔어요. 조정 및 제정 대상. 거기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7번까지 1번, 건축 관계자와 해당 건축물 대 건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 간의 분쟁부터 7번까지 기타 대통령령으로 사항상. 이것이 바로 조정 제정 대상인데 이것이 많이 나왔는데 주로 어떻게 나왔다? 해당되지 않는 거. 틀린 걸 고르시오. 이것이 많이 나왔는데 그런데 조정은 뭐고 제정은 뭐냐? 조정은 뭐고 제정은 뭐냐? 조정은 서로 간에 타협의 여지가 있을 때 양보해가지고 하는 것이 조정입니다. 조정. 우리가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이혼 심판들은 먼저 조정부터 합니다. 조정이 안 되면 이제 이혼 심판을 넘기게 되죠. 근데 제정은 뭐냐? 제정은 양쪽 주장의 평행선을 달리기 때문에 조정이 안 되니까 양쪽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거예요. 중간에 판정을 내려줘요. 중간에 판정을 내려주는데 이 분쟁조정위원회는 요거는 행정기관 소속 행정법상 행정위원회이기 때문에 재판이란 말을 못 쓰고 제정이란 말을 써요. 재판은 어디서만 쓴다? 법원에서만 재판한다 라는 말을 써요. 이건 행정법상의 행정위원회이기 때문에 제정을 한다. 중간에 판정 내린다. 그 뜻입니다. 조정은 서로 간에 양보하는 것이고 조정하고
재정은 양쪽에다 들어본 다음에 중간에 판정 내리는데 행정위원회이기 때문에 재정을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만약에 법원 같으면 재판한다고 얘기하겠죠. 내려서 세 번째, 조정위원회, 재정위원회. 조정은 3명으로 구성된다. 조정위원회는 3명.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근데 재정은 좀 어렵죠. 재정은 5명. 조정은 3명. 재정은 5명인데 이때 그 위원들은 사건마다 분쟁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합니다. 사건마다 분쟁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게 되는데 주의할 것은 재정위원회는 재판 비슷하게 하거든요. 재판 비슷하게 하니까 전문회가 전문 각각 들어있어야 돼요. 누가 들어있어야 되냐 하니까 거기 판사, 검사, 변호사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 1명 이상이 들어있어야 돼요. 재정위원 5명 중에 이런 친구가 1명 이상 들어있어야 돼요. 왜? 재판하듯이 하니까. 그리고 나중에 재판서 대신에 재정서를 작성하니까. 판결문 작성하듯이 재정서를 작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사, 검사, 변호사 출신이 있어야 돼요. 1명 이상. 재정위원 5명 중에 1명 이상 들어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거기 분쟁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그 3명, 5명 지정한다고 되는데 분쟁위원회는 총 몇 명이냐면 15명입니다. 15명. 분쟁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15명 이내 위원입니다. 15명. 15명 중에서 이제 그때마다 조정위원회, 재정위원회 구성하는 거예요. 넘어갑시다. 절차. 조정, 재정 절차. 조정시청은 해당 사건의 당사자 중 1명 이상이 하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어떤 의미냐? 조정은요, 아무나 신청이 돼요. 아무나 상대방 걸어서 조정 신청하면 됩니다. 근데 재정은 달라요. 조정은 아무나 상대방 걸어서 조정 신청하면 되는데, 재정은 해당 사건 당사자 합의를 한다. 재정은요,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합의해요. 야, 우리 재정 받아볼래? 그래, 받아보자. 이럴 때 재정하는 거예요. 재정은 받아볼래라고 합의가 돼야만 재정 받아봅니다. 다만 분쟁위원회는 조정 신청 받으면 해당 사건의 모든 당사자에게 조정 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알린다. 자, 이거 뭐 어떤 의미냐? 재정은 알릴 필요가 없어요. 조정 들어왔다고 알린단 말이죠. 양 당사자한테 아무나 하면 되니까. 근데 재정은 말이죠. 합의가 돼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재정할 때는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합의가 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조정할 때만 알립니다. 더구나 2번. 아주 중요합니다. 꼭 외우셔야 됩니다. 주관식, 단어평 나올 수 있습니다. 조정은 며칠 내에 끝내야 되고 60일 이내에 꼭 외우시고, 재정은 며칠 내에 끝내야 되고 120일 이내에 꼭 외우셔야 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만 원칙은 조정은 60일, 재정은 120일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다음, 괄호 5번. 조정, 재정, 반복과 효력. 6.25번에 개정됐어요. 아주 중대한 것이 개정됐습니다. 전에는 말이죠. 조정이든 재정이든 효력이 그냥 단순히 오케이 하면 합의가 된 걸로 봤어요. 합의가 된 걸로 봤는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재판상 화해가 된 걸로 봐요. 조정이든 재정이든 이제는 재판상 화해가 된 걸로 본다. 강화됐어요. 전에는 그냥 합의가 된 거다. 그랬어요. 이제는 재판상 화해다. 재판상 화해는 일명 대법원 판결과 똑같아요. 대법원 판결과 똑같죠. 한번 끝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강화됐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정 효력.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조정안을 제시해야 되며,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오케이를 갖다가 오케이냐 노냐를 조정에 알려야 된다. 수락 여부를 15일 내에 알려줍니다. 만약에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란을 하면 조정서 내용은 옛날과 달리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과다. 아주 강력한 원조예요. 이번에 개정된 겁니다. 재판상 화해 주는 거예요. 다만 당사자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은 예외다. 예외가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재판상 화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재정. 재정위원회가 지정을 했다. 재정문서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재정문서 정본. 이따 얘기하고 재정문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송달된 날부터 우리나라는 도달주의죠. 도달주의니까 송달된 날부터 도달지 60일 내에 당사자 양쪽이나 어느 한쪽으로부터 그 재정의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 등의 분쟁을 원인한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즉 재정문서 정본받은 다음에 60일 내 재판을 걸지 않거나 재판을 걸었다 하더라도 철회되면 중간에 그만뒀으면 그 재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과다. 물론 예의는 있지만. 즉 60일 내에 재정서 정본이 송달되는부터 60일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든가 재판 안 걸든가 재판을 걸었다 하더라도 중간에 철회하면 옛날 재정서 내용대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한다. 전에는 합의가 된 거다. 그게 아니라 이제 뭐다? 강한 효력,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며칠 내 여기 재정은 60일 내 60일도 체크하고 그 다음에 재정문서 정본이 뭐냐? 재정문서 정본 그랬는데 원본은 어디서 보관하고 원본은 이 재정위원회에서 보관하고 양 당사자한테는 정본을 보냅니다. 정본을 보냅니다. 원본은 그 위원회에서 보관하고 정본을 보내는데 우리가 재판할 때 일반 민사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고 피고한테 보내주는 것은 판결문 원본이 아니라 판결문 정본을 보내주는 겁니다. 정본. 원본과 정본이 어떻게 하는데 원본은 진품이니까 하나밖에 없고 정본은 뭐냐? 정본은 원본은 아니에요. 원본은 아닌데 원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거예요. 원본은 아닌데 원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게 정본이에요. 만약에 판결문 나왔다. 원고 피고한테 원고가 이겼다. 원고가 승소해서 판결을 받았다. 그 판결문은 판결 정본이에요. 판결 정본입니다. 그래서 보면 판결을 이렇게 놓고 민사소송 할 때 여기 판결문 있잖아요. 판결 해놓고 뒤에 붙어 있어요. 뭐라고 여기? 정본이다. 이렇게 딱 찍혀 있어요. 정본이다. 그 뭔 소리냐? 원본은 아니지만 원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러므로 만약에 집행하려면 강제 집행하려면 딱지 붙이거나 경면 넘기려면 이 정본 갖고 하는 거예요. 정본. 이 정본 갖고 하는 겁니다. 원본은 법원에 하나밖에 없어요. 이 정본을 가지고 다 집행관 사무실로 가고 법문 사무실 가가지고 집행해야 되는 겁니다. 딱지도 붙이고 뭐 경면 넘기고 다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판결문은 원칙으로 보다 원본이 아니라 정본입니다. 여기도 역시 재정문서 정본이란 말이죠. 그 뜻입니다. 세 번째, 절차 비공개. 이 분쟁위원회 정은 특별한 것 빼놓은 건 비공개입니다. 공개하지 않는다. 그다음 시효중단. 여러분들 민법 총칙 제일 뒤에서 제척기간하고 시효 나오죠? 소멸시효와 제척기가 나오죠? 좀 그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상은 그 부분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당사자가 재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시효중단과 제소기한의 산정은 재정청을 재판선 청구로 본다. 여기 제소기한 산정은 빼놓고 시효중단만 설명드릴게요. 그냥 이해만 도움이 되니까. 제소기한까지 하면 더 복잡하니까 시효중단 갖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시효중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여기 이제 재정 신청했습니다. 재정 신청했어요. 재정 신청했습니다. 그 며칠 내에 재정을 끝내야 되죠? 아까 보니까 며칠 내에 끝낸다? 120일 내에 끝내야 되죠? 120일 내에서 이때 120일 내에 끝내야 되는데 이때쯤 끝났어요. 이때 끝나가지고 재정문서 정본이 뭐 돼야 되죠? 재정문서 정본이 송달돼야 되죠? 송달합니다. 120일 꼭 안 치고도 할 수 있잖아요. 120일 전에 끝내가지고 재정문서 송달이 되면 이 송달된 날부터 며칠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되죠? 그러니까 60일 내 이때 이제 이 60일 내 이때까지 소를 제기해야 돼요. 소 제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효중단이라는 게 뭡니까? 기존의 시효가 지나갔던 무효라고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죠? 시효중단 알고 있죠? 제로로 시켜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때 이 시효중단 효력은
소 제기할 때 이때서부터 다시 시작하느냐? 그것이 아니란 뜻이죠. 소를 제기할 때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문서 정문에 불복해가지고 소를 제기했을 때 시정에서 이때부터 다시 시효중단되는 건 아니고 소급해서 거꾸로 뒤로 가서 소급해서 이때서부터 시효중단 효력을 준다는 뜻입니다. 재정 시청을 했을 때 시효중단 효과가 발생한다 그 뜻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 소를 제기했을 때 시효중단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재정 시청을 했을 때 시효중단 효과가 발생한다. 뭐를 제기했을 때? 불복해서 소를 제기했을 때. 이때란 말이야, 이때. 요때다. 요때. 그걸 갖다 강조하는 겁니다. 다음. 다섯 번째, 요겁니다. 자, 직권조정. 재정이 센 거예요? 조정이 센 거예요? 재정이 센 거죠? 근데 재정이 들어왔어요. 센 거를 넣었어요. 들어왔어요, 보니까. 재정위원회에서 보니까, 센 것이 들어왔네? 재정 들어왔는데.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야, 이건 별거 아니다. 그럼 뭐로 할 수 있다면? 직권으로 조정할 수도 있다. 재정이 들어왔는데, 재정이 센 건 줄 알고 받아보니까, 이건 조정하는 게 좋겠다 할 때는 직권으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5번입니다. 마지막 6번, 선정 대표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건설회사하고 주민들하고 싸움 붙었어요. 분쟁이 붙은 겁니다. 건설회사하고 주민들이 있는데, 주민들이 50명이나 돼요. 그래가지고 이 위원회, 이 법정처럼 생겼을 거 아닙니까? 위원회, 거기 해야 되니까. 50명이면 안 돼. 땀 냄새 나고 어떤 아줌마는 애기도 얻고 오고 막 시끄럽고 막 그래요. 효과적으로 이 위원회를 진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표 뽑으라. 당사자가 말하는 대표 뽑거라. 몇 명이야 대표? 3명이야 대표. 이것만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선정 대표자는 3명이야 대표를 뽑아요. 당사자가. 그래가 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죠. 만약에 가만히 보니까 너무 많아. 이때는 분쟁위원회가 당신네들 선정 대표자 뽑으시오라고 공고할 수도 있습니다. 밑에 공고할 수도 있다. 안 뽑으면 공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이 분쟁 내지 재정위원회를 진행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건축분쟁 전문위원회에 개정된 것도 많고 논점도 많아요. 여기가 상세하게 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쉬었다가 3강에서는 이제 문제 풀겠습니다. 3강에서는 1장 청취에 관련된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